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을 들을 때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펜실베니아가 중요한지,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투표 성향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 파란색은 해리스가 최다 득표자가 되는 게 유력한 주입니다. 그 외에 회색으로 칠해진 곳이 양당 후보 중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영어로는 스윙 스테이트 또는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접전지 혹은 경합지역이라고 합니다. 각 주에 표기된 숫자는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표의 숫자인데, 선거인단 제도와 경합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6개 주가 보통 경합지역이라고 부르는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입니다. 경합지역의 구분은 선거 때마다 조금씩 그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구분은 2024년 현재 선거 기간 기준이라는 것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펜실베니아를 다룰 건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펜실베니아는 동부에 위치합니다. 북서쪽으로는 5대5 중 하나인 레이크 에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반대쪽인 동남부에는 대도시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이 쓰여진 역사적인 장소이자 잠깐이지만 한때 미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펜실베니아가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주에서의 투표 결과가 전국의 투표 결과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지를 확률로 산출한 것인데요. 펜실베니아의 경우 그 확률이 무려 38%입니다. 또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당선 확률은 93.1%, 반대로 트럼프가 이곳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당선 확률은 93.8%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대표적인 선거 예측 통계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인단 분포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해 실험한 3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다른 경합주의 전체 선거 결과에 끼칠 확률에 비교하면 펜실베니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주에 비해 얼마나 명확히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큰 이유는 펜실베니아가 경합지역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숫자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경합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곳 7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와 함께 여기 도표에는 각 주에서 지난 2차례의 대선 결과, 주지사 선거 결과, 연방 상원의원 정당별 의석수, 그리고 주 검찰총장과 대법관 등 주 전체를 선거구로 두는 선거 당선자의 소속 정당, 그리고 주 상하원에서의 정당별 의석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경합주 모든 곳에서 2016년에는 트럼프가 선거인단 표를 얻었지만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겼다는 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펜실베니아의 특징을 꼽자면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서 양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다른 주에 비해 더 벌어집니다. 이는 펜실베니아의 대선 결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선거에서 자격이 불충분한 후보들이 공화당에서 출마한 점, 두 번째는 투표 참여율의 기복입니다. 즉, 펜실베니아에서 주지사 선거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비해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율이 현저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데, 펜실베니아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와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의 투표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17%포인트였고, 펜실베니아의 연방 하원의원 17명 동안 민주당 9명, 공화당 8명으로 고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는지 보면 각 캠페인에서 어떤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방문한 지역입니다. 미국은 의정활동을 포함한 공무와 정치활동을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캠페인 유세를 목적으로 방문한 지역만 집계했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면 민주공화 양당 캠페인 모두 가장 많이 방문한 주는 단연 펜실베니아입니다. 해리스 측이 총 35차례, 트럼프는 총 32차례입니다. 물론 그 아래 가장 많은 방문 횟수별로 각 주를 보더라도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까지 방문 횟수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순위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해리스의 경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최초의 유세 연설도 필라델피아에서 했고, 트럼프 또한 유세 중 피격당한 곳 또한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그만큼 양당 후보는 펜실베니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카운티별로 봤을 때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짙을수록 공화당 표가 많이 나왔고 파란색이 짙을수록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카운티는 총 67개 중 단 13개 뿐입니다. 이 사실만 두고 봤을 때는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압승했을 것 같지만 당시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7%포인트였습니다. 카운티별 정당 득표율 지도는 땅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 인구 또는 투표소와는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카운티의 인구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카운티의 인구수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왼쪽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리, 왼쪽 아래의 피츠버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알렌타운과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인구 기준 5대 대도시에 꼽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도시의 인구 밀도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비해 극명하게 높고 또 투표 결과는 눈에 띄게 민주당 성향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정당 득표율 지도를 만들면 빨간 주 안에 파란 도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지도에는 카운티별 정당 득표율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의 크기는 득표수 차이에 비례합니다. 아까 보신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카운티는 적었지만 그곳에서 민주당 표가 공화당 표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지난 2020년 대선 기준 민주당의 득표율이 9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펜실베니아를 카운티별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정당 득표율 지도의 카운티 구분을 덧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대선 캠페인의 유세 방문 지역을 덧대어 보면 어느 곳이 주력 카운티인지 나타납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그리고 검은색은 양당 모두 방문한 곳을 뜻하고 원이 클수록 해당 지역 방문 횟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지역은 도시, 교외, 그리고 비도시 혹은 농촌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쪽에 있는 피츠버그의 교외와 동쪽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교외 지역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펜실베니아를 이렇게 7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남쪽의 필라델피아 카운티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벅스, 체스터, 델러웨어, 몬고머리 카운티 4곳을 동남부 지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4곳은 필라델피아 주변에 있다고 해서 옷깃에 빗대어 컬러 카운티라고도 불립니다. 2016년까지는 온건 보수 성향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는 중도층에 가까우면서도 민주당에 투표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소득 수준 또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약간 서쪽으로 옮겨 아래에는 더치 컨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1680년대부터 이주한 독일 이민자들의 정착지로 현대기술 도입을 지향하며 산업혁명기 이전의 농촌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아미쉬 인구도 많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유색인종 주민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조지 부시의 2000년과 2004년 선거, 그리고 트럼프의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이 지역을 공화당 표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해 공략했고 실제 그들의 당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북동부 지역은 펜실베니아 안에서도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블루 컬러의 백인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년기를 보냈다는 스크랜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바이든이 본인 유년 시절과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기존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다가 트럼프의 등장 이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지는 이 지역에 어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조업과 광업 쇠퇴 이후 경제가 이전 수준만큼 활성되지 않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 그리고 반기득권 정서에 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2012년 오바마는 이 지역에서 3만 6천여 표 차이로 앞섰지만 2016년 트럼프는 반대로 8만 6천여 표 차이로 앞선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정서는 사실 펜실베니아 북동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바이든뿐만 아니라 해리스 또한 보호무역 기조를 채택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애팔레치아 산맥의 동쪽인데 이번에는 아예 반대편인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미국에서 동부에 위치해 있지만 이 지역은 사실상 미국의 중서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문화가 다릅니다.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광업, 철강업, 석유, 가스업계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만큼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이 지역 노동계의 힘은 굳건합니다. 이런 모습은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과도 같은 이전 세대의 전통 민주당 성향인데요. 2000년대 들어 민주당이 더욱 진보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떠나 공화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와의 득표수 차이를 줄여야만 합니다. 이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는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프래킹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가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US 스틸의 일본 제철 매각 과정에도 개입하기도 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경쟁업체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또한 이 지역의 오래된 기업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야외 유세 중 피격당했던 곳도 이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있는 곳은 알레게니 카운티입니다. 사실상 피츠버그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철강 산업을 이끌어온 곳인 만큼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전 세대의 민주당원의 성향이 짙었지만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미 도시를 벗어나 교외 지역으로 옮겨갔고 이제 투표 성향만 봤을 때 알레게니 카운티는 도시인 만큼 민주당 강세, 특히 진보적 성향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파벳 T자 모양을 띠는 이 지역에 오른쪽으로는 아팔레치아 산맥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로버트 케이시 시니어 주지사 선거 때의 캠페인 전략가였던 제임스 카빌은 이 지역을 켄터키에 빗대어 펜슬터키라고 부르며 흑인이 없는 것 빼고는 사실상 알라바마와도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카빌은 전설적인 민주당 전략가이고 미국 정치 속담의 반 이상은 이분이 만들었다고 할 만큼 재밌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시는데 2024년 대선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출마 포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명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중부 지역은 그만큼 인구 밀도가 낮고 보수적입니다. 제임스 카빌의 말 맞다나 미국의 여느 남부 보수 지역의 정치 성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리스 캠페인에서는 이 지역에 유세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표가 앞서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연방 하원 의원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에는 총 17개의 연방 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지역구의 경계는 카운티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지역구로 나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 17명 중 9명이 민주당, 8명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 중 5개 지역구가 전국적인 하원 선거에서 경합지역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1지역구부터 6지역구까지를 아까 구분한 정치적 지역에 덧대자면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 4개 카운티인 남동부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압도적인 민주당 성향, 그 외 남동부 지역은 중도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곳 6개 지역에서 1명 외에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위로 7지역구와 8지역구는 펜실베니아의 북동 지역인데 경합지역인 만큼 이 2지역구 또한 민주당에서 보호해야 할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고 공화당에서 또한 노리고 있는 전략지역입니다. 또 그만큼 여기를 대표하는 2 의원 모두 당 내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10지역구를 대표하는 스캇 페리 의원은 하원 내 강경 보수 정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지난 회기에 그 모임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피츠버그를 다수 포함하는 12지역구의 서멀리 의원은 정반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AOC 등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인 스쿼드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펜실베니아 한 주 안에서도 정치 스펙트럼의 모든 부분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참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은데요. 여기서 2명을 더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명 다 펜실베니아의 정치 성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먼저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하원 의원 지역구 6개 중 5곳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공화당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입니다. 2017년에 본인 형의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 현재 사선을 지내고 있습니다. FBI 의원 출신이자 연방 검사부를 지냈고 공화당 소속임에도 대표 노동조합인 AFL-CIO 그리고 총기 규제 활동 단체 등에서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중도 성향의 의원으로 초당적 협치 모임인 Problem Service Caucus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의 지역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2.4%를 득표해 당선이 되었는데도 공화당 소속인 피츠패트릭 의원은 56.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구의 Partisan Voting Index, 즉 정당 투표 지수는 드물게도 어느 쪽에도 처져 있지 않는 동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실베니아 서부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4개 지역구에는 공화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2명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16지역구의 마이크 켈리 의원의 경우에는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지역구는 피츠버그와 그 서쪽을 포함하는 17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의 크리스 들루지오 의원은 민주당 현직 의원 중 가장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의 데칼코마니라고 빗댈 수 있겠습니다. 초선인 그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투표권 옹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22년 중간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2018년 들루지오 의원과 나이도 같고 배경도 비슷한 커널 램 의원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법무관 출신으로 연방 검사보를 지냈던 인물인데요.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던 지역에서 어쩌면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젊은 정치인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운 초식을 제안한 사례로도 꼽혔고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는데요. 2022년 그는 3선에 도전하는 대신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불출마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커널 램은 예비선거에서 당시 부지사였던 존 페더맨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같은 선거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자리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기에 그는 그대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정치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구는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득표 차이가 근소한 곳으로 1지역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의 성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오랫동안 경합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지난 2012년 오바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서부 지역에서는 표 차이를 최대한 줄인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와 동남부 지역에서 민주당 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나머지 지역의 공화당 표를 상쇄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 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같은 전략을 취했고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2012년 오바마의 득표수와 5천여 표 이내의 차이를 기록했지만 서부 지역에서는 오바마보다 13만여 표 적게 득표하고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북동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에 비해 9만여 표 뒤처지는 결과를 얻어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0년 바이든 또한 같은 전략을 택했는데 힐러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세부적인 접근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스윙 지역인 북동부를 공략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의 본인 유년기와 가족사를 강조했고 그를 통해 블루컬러 유권자들과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2024년 해리스 후보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블루컬러 유권자들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바이든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그런 지연이 없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000년부터 이어지는 공화당의 전략을 따라 보수지역 집중 공략과 더불어 신규 유권자 유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중서부 러스트벨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었고 2024년 현재 그는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 관심이 없어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반기득권 점서를 통해 공략하는 것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나아가 우편 투표 제도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해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 그에게는 정치공학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이러한 법적 조치 뒤에는 이 제도를 제한해 민주당의 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우세하는 남동부 지역과 피츠버그가 위치한 알레게니 카운티에서의 우편 투표 사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2024년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펜실베이니아 한 곳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박빙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우편 투표뿐만 아니라 재검표 요청 등의 조치로 개표 완료까지는 시간이 며칠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2024년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다른 영상을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